TV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됐던 손흥민 선수 이야기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문성 위원님은 해외 출장을 가셨고요. 이상윤 위원님께서는 감기 몸살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차상엽 JTBC 해설위원, 정지훈 인터풋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아이러브 풋볼 처음 방문해 주셔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차상엽 위원님께서는 분데스리가의 왕자 아닙니까? 사실 다른 것도 왕자이고 싶은데 이 공교롭게도 또 JTBC가 이 분데스리가를 중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분데스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중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애청자분께 간단히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최영진 아나운서께서 너무 과찬을 해주셨고, 예.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독일에 한 10년 정도를 살았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운이 돼서 제가 또 중계를 하고 있는 데가 예. 또 독일 축구 이 중계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군요. 우연히 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인터풋볼의 정지훈 기자님께서는 제가 유튜브 하시는 걸 많이 뵀습니다. 분석의 또 황태자. 역시 애청자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예. 조금 오그라들지만 아이돌 인사처럼 시그니처니까 인사 예.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터풋볼의 월드스타 정지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월드스타신가요? 네, 이름 때문에요. 네, 그렇군요. 비. 전혀 외모와는 상관이 없고요. 네, 아닙니다.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긴장도 풀 겸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알러풋 공식 질문입니다. 자, 역대 대한민국 최고 선수는 차범근이다, 박지성이다, 손흥민이다. 하나, 둘, 셋. 차상엽 위원님. 차범근. 이유는요? 이게 긴장을 푸는 질문이 아니고 예. 긴장이 더 되는 질문인데요. 일단 차씨 중에 위대한 스타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이건 농담이고요. 네네. 세 명 모두 다 대단한 선수들이기는 한데 음흠. 제가 이 차전 감독님을 뽑은 이유는 이 우승하기 어려운 팀에서 일단 우승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프랑크푸르트하고 레버쿠젠. 예. 물론 이제 리그 우승은 없는데 유에파컵 우승했고 포칼, 그러니까 협회컵에서도 우승을 했고. 박지성 선수는 맨유에서 이제 우승을 많이 해봤지만 맨유는 사실 우승을 할 수 있을 만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보면 토트넘, 어떻게 보면 차범근 감독이 뛰었던 팀들이랑 비슷한 레벨의 팀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직은 우승컵이 없기 때문에 예. 이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우승컵을 토트넘에서 딴다면 그때는 손흥민. 예. 네, 아직은. 그러면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약에 토트넘이 우승했다면 그랬으면 손흥민. 그렇군요. 자, 좀 결론을 맺자면 결국에는 혈연 차 씨를 뽑아 주셨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자, 정지훈 기자님. 네, 이게 엄마냐 아빠냐보다 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좀 가벼운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차 의원님도 좀 약간 세대에 약간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세대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해외 축구의 아버지이자 한국 축구의 전설. 해버지. 네, 박지성 선수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유는요? 일단 개인 기록을 보면 당연히 차범근 전 감독님이나 아니면 손흥민 현 선수가 앞서겠지만 그건 좀 포지션이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소수팀의 성적이나 EPL,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국가대표 존재감, 그러니까 아우라라는 말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대표 그런 존재감을 보면 좀 박지성 선수가 최고인가 아닌가 싶고요. 예. 또 해외 축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또 월드컵의 성적, 그러니까 4강도 있고요, 16강도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당시 아우라를 또 범접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런 선수가 있지만 아직은 좀 커리어가 마감되지 않았고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비교가 어렵다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손흥민 팬분들께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저도 사과를? 죄송합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예. 그럼 전 손흥민으로 하겠습니다. 너무하십니다. 이러십니까? 자, 오늘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고요. 먼저 손흥민 이야기 나눠보죠. 토트넘의 손흥민이 에버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고메스에게 파울을 범했습니다. 자, 백태클을 하고 퇴장을 당했는데 내용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매우 좋았습니다. 이전 경기부터 워낙 좋은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에버턴에 선발 출전을 했고요. 델레 알리 선제골을 돕는 등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근데 당시 경기 아무래도 전설 차범근의 유럽 통산 득점기록을 넘길 수도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의욕적으로 나선 것 같아요. 이게 좀 화근이 된 것 같고
축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사고였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예. 후반 33분 그러니까 손흥민이 드리블을 하는 고메즈를 향해 좀 백태클을 시도를 했고요. 이후 고메즈가 넘어지면서 이제 오리에와 충돌하면서 발목이 완전 돌아가게 됩니다. 예. 뭐 사실 현장에 있던 분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좀 비명이 상당히 나왔다라고 좀 들었고요. 하늘에 봐도 큰 부상이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이제 고메즈 상태를 확인하고 자책하고 좀 오열을 했죠. 좀 많이 좀 안타까운 장면이었는데 주심은 처음에 손흥민에게 옐로 카드를 꺼냈다가요. 이후 부상이 좀 심해지자 레드 카드를 바꿨습니다. 사실 손흥민의 퇴장 명령은 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동업자의 부상이 좀 정신적으로 충격이 상당히 컸고요. 머리를 감싸지면 그라운드를 빠져나갔고 이후 경기가 끝난 후에도 상당히 많이 좀 오열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후 케인이나 알리나 포체티노 감독 등 동료들이 좀 위로를 해줬다고 하는데 뭐 끔찍한 안타까운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3경기 출장 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는데요. 당시 현지 언론에서도 3경기 출장 정지가 과하다 이런 여론이 많았거든요. 현지 반응은 실제로 어땠습니까? 네, 실제로 좀 국내에서는 좀 이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았지만 현지에서는 오히려 좀 손흥민에 대한 위로나 이런 게 많이 쏟아졌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물론 이제 손흥민의 태클로 인해 고메즈가 큰 부상을 당했긴 했지만 퇴장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더 전체적으로 좀 많았고요. 좀 특히 이 3경기 출전 정지 좀 과하지 않냐 이런 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리버풀의 전설이자 영국 축구 그러니까 스카이스포츠 해설위원이죠. 제이미 캐러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장면이 퇴장이라면 축구에서 모든 도전은 좀 안전을 위협한다는 뜻이다라는 표현을 좀 썼고요. 부상 여부를 떠나 손흥민은 퇴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손흥민의 태클처럼 상대의 볼을 따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레드카드 너무 자주 나올 거다. 이런 판정 좀 과했다라는 표현을 좀 했고요. 뭐 토트넘의 데이비스라든가 포체티노 감독도 손흥민은 악의적인 태클을 아니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벤투 감독 역시 조금 이 선수는 악의적인 태클하는 선수가 아니라고 표현을 했고요. 포체티노 감독도 VAR은 나쁜 태클이 아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망스럽다. 이런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한마디로 좀 징계가 과했다.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고요. 당시 경기장에서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들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발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이 인종차별 문제가 이 피파에서도 그렇고 각국 축구 연맹에서도 많이 이제 좀 멀리하는, 없애자 하는 이제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아시아 선수들 비하하는 전형적인 행동 있잖아요.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눈을 좀 찢는. 최근에 이 뭐 러시아랑 배구를 할 때도 여자 배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전형적인 또 아프리카 선수들한테 하는 행동이 또 있죠. 원숭이 소리를 낸다든지. 사실 뭐 몇몇 팬들이 이런 거친 언사들을 같이 하고 이런 행동이 했던 게 사실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근데 뭐 이런 팬들은 사실 어디나 있습니다. 사실 어디나 있는데 이 에버튼이 이 손흥민 선수 이 반칙이 고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메스 선수를 오랫동안 쓸 수 없게 됐잖아요. 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그래도 이 해당 팬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거 요걸 이제 정확하게 팀이 인지를 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해당 팬을 이 영상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영상이 너무 좋잖아요. 다 잡아내기 때문에 일단 그 팬에 대해서는 이 응당한 조치가 곧 내려질 것 같은데. 잡았군요. 네, 일단 특정은 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결정을 못한 것 같고요. 뭐 팀 입장에서 손해는 손해지만 잘못된 건 자신들의 팬이라도 뭐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칭찬을 하나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에버턴 선수들의 위로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오히려 국내에서는 손흥민을 향한 좀 악플들이 좀 요새 이슈가 좀 악플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근데 오히려 에버턴 선수들이나 감독들은 손흥민에 대한 반응은 좀 위로였습니다. 좀 따뜻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에버턴 주장 일단 시모스 콜먼이나 뭐 골키퍼 조던 픽포드, 마르코 실바 감독 등은 좀 위로를 해주는 모습에서 특히 실바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손흥민이 고메즈에게 의도적인 태클이 아니었다는 걸 100% 확신한다.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깔끔하게 정리를 한 편이고요. 팀 케일 역시 이 장면을 모두 봤겠지만 정말 불운했던 사고였다. 돌진을 한 건 손흥민이 맞지만 발목을 다치려게 한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도 고메즈도 안타깝다 이런 말을 좀 했고요. 영국 BBC에서 활동하는 에버턴 출신의 팻 네빈 역시 좀 손흥민이 이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위로해주는 동시에 조금 이 선수가 좀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반응이 좋지 않았지만 에버튼 오히려 어쨌든 당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상당히 따뜻하게 좀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후에 징계가 철회됐는데요. 징계 철회된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이 장면 다 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손흥민 선수의 반칙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제 축구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태클 장면이잖아요. 물론 뭐 백태클이긴 했습니다. 거칠게 들어가기도 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축구에서 반칙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뭐 고의성은 대부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반칙이라는 행동이 위해를 가하려고 한 거냐, 상대를 다치게 하려고 한 행위냐 아니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보셨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 고메스 선수와 직접 충돌로 발생을 해서 이 부상을 당한 게 아니었죠. 이 오리에 선수와 이후 2차 충돌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물론 이제 오리에 선수를 제가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제 마틴 애킨스 주심이 당초에 이 경고 카드를 주머니에서 꺼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고메스 선수 얼굴을 한번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퇴장 카드로 슬그머니 바꿨는데 좀 상황이 좀 애매했죠. 토트넘이 3경기 징계 받은 거에 대해서 협회 쪽에 항소를 했고요. 결국은 이제 직접적인 접촉은 이제 고메스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의 접촉을 통해서 부상당한 건 아니다. 이런 판단이 결국은 내려졌고 그래서 이제 항소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징계가 해제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징계 해제가 손흥민 입장에서는 정말 잘 된 거고요. 또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또 시발점이 됐습니다. 고메스 선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일단 오른쪽 발목 수술 성공도를 일단 마쳤고요. 퇴원해서 지금 에버턴 팀 의료진에 이제 관리를 받기 시작을 했고요. 곧바로 재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좀 그동안 이제 고메즈의 뭐 직접적인 얘기를 들을 수는 없었거든요. 뭐 언론이라든가. 그래서 7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이제 약간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절대적인 응원을 보내줘 고맙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정말 밝은 표정, 정말 환한 웃음을 지면서 좀 어떻게 보면 손흥민도 사과를 좀 했잖아요. 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요. 그런 표정으로 좀 웃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좀 현지 보도에 따르면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처음에는 6개월 뭐 정도 좀 결장을 좀 길게 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최근 실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부상처럼 보였지만 잘 풀리고 있다 모든 것이. 고메즈와 또 한 번 손흥민도 언급을 하게 됩니다. 손흥민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다행입니다. 뭐 불행 중 다행이고요. 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가운데 목요일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4차전 원정 경기에서 나온 손흥민이 2골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경기 결과 그리고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소개해주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4차전이었고요. 토트넘과 세르비아의 지배지다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손흥민 국내에서 상당히 이런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손흥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지 예상도 있었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을 선발로 출전시켰고 경기를 통해 그러니까 축구를 통해 좀 극복하기를 좀 바랬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고의 선수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전반전에 로셀소의 선제골 과정에서 좀 골대 맞춰 기여를 좀 했고요. 후반에만 무려 2골을 뽑아냈습니다. 후반 12분에는 알리의 패스를 받아서 뭐 전매 특허죠.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만을 흔들었고요. 후반 16분에는 추가골까지 넣었고요. 그리고 전설 차범근의 유로통산 121골을 넘어섰습니다. 손흥민은 2골을 추가해 총 123골을 기록하게 됐고요. 새로운 역사를 한국 축구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이제 교체 투입된 에릭슨의 골까지 묶어 4대0 완승을 거뒀고요. B조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이날 2골을 기록해서 이제 손흥민이 2019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총 9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라임 스털링과 함께 가장 많은 득점이고요. 좀 흥미로운 건 다 이 사실 좀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손흥민이 2019년 챔피언스 무대에서 제쳤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기록인데 저희 방송에서 메시는 언급해도 되지만 그놈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역시 금기어군요. 사회 통념상 안 돼요. 자, 차 위원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사실 저는 안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걱정을 사실 했거든요. 경기 전에. 뭐 축구하다 보면 그런 심각한 부상자를 본 적이 아마 손흥민 선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상을 본 게 또 자기의 반칙에서 비롯된 부상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면에서 완전히 회복이 됐을까 뭐 그런 부분인데 근데 뭐 내용하고 결과 놓고 보면 잘 나왔어요. 정말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고요. 생각보다 뭐 극복을 이 경기에서는 적어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선수 입장에서 경기 이렇게 뛰다 보면 다른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항상 뭐 그 부상 장면만 이렇게 보고 생각하면서 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토트넘이 이 경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즈베지다 경기 전까지 그 전 6경기에서 1승밖에 없었거든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도 약간 걱정이 됐는데 토트넘도 저는 걱정이 됐거든요. 상당히 좀 불안했기 때문에. 지금 리그 11위예요, 또. 순위 앞장에 없는 거죠. 뒷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은 것도 좋은 소식인데 토트넘의 경기력도 전체적으로 좋았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이 같이 시너지를 낸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 좋은 경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미로 갈수록 리그가 치러질수록
토트넘이 앞장에 위치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정 기자님? 뭐 10위 안쪽으로는 들어오겠죠. 앞쪽으로는 들어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팀의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라든가 뭐 이적설이라든가 뭐 감독의 상황을 봤을 때는 케인 손흥민 가지고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팀이 뭐 겨울 이적 시장에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또 구단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좀 힘들지 않을까. 어렵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 위원님? 저는 아주 짧게 5, 6, 7등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결국 챔피언스가 하긴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챔스 진출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올 시즌 레스터가 워낙 또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레스터 시티가 한 자리쯤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남았으니까요. 자, 이번 경기가 축구 팬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이유 바로 손흥민의 트라우마와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두 골을 넣으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죠? 네. 뭐 이 트라우마라는 게 사실 쉽게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두 분도 과거에 좀 잘 안 잊혀지는 기억들 없으세요? 있어요? 네. 발언하시기는 좀 감추겠습니다. 네. 제가 이 과거에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를 살면서 독일 6부 리그에서 제가 골키퍼로 뛴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게 제가 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데 6부 리그니까요. 그때 이 공중볼을 잡다 이 상대 공격수하고 맞아갖고 이 뇌진탕이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공중볼에 점프를 못 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분간은 이제 상당히 이제 태클을 할 때마다 손흥민 선수가 아니면 이제 다른 선수와 경쟁을 할 때마다 그런 부분이 문득문득 이제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뻔한 얘기인데 이건 뭐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구단에서도 심리치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도 일단 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좀 초기 진화를 잘했다. 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세레머니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또 받았으니까요. 세레머니 칭찬도 잇따랐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첫 골을 넣고 펼친 세레머니가 뭐 국내외 다 좀 화제가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첫 골을 넣고 두 팔을 일단 들어서 세레머니를 하게 돼. 노 세레머니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하지 않겠다는 제스처를 취했고요. 이후 카메라를 보면서 두 손을 모으고 좀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약간 병상에 누워있을 고메즈에게 아무래도 전하는 미안해 사죄의 메시지였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큰 액션 없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중하는 모습을 아무래도 좀 보였고 이걸 본 영국 현지에서는 이 선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면서 엄청 좋은 반응들이 찬사가 잇따랐습니다. 포체티노 감독도 흐뭇해하더라고요. 네, 뭐 정말 죽겠죠. 아주 그냥 제가 토트넘도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었는데 좀 잘 지베지다 원정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전력은 좀 약하더라도 이 원정이 사실 쉽지 않은데 어쨌든 완승을 거뒀고 또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흐뭇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축구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 이겨내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사죄를 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손흥민 선수도 직접적으로 고메즈에게 문자를 보내서 좀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전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일단 당연히 흐뭇했을 텐데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멘탈이 강하다는 걸 증명을 했고 나는 그가 매우 자랑스럽다. 고메즈의 부상 물론 매우 유감이지만 손흥민은 빠르게 일어섰고 우리도 그가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뭐 정말 흐뭇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한마디로 이런 선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국 현지의 반응입니다. 팀이 불안했는데 두 넣어줬으니까 그러니까요. 감독 입장에서 완전 고맙죠. 이쁘죠. 자, 이번 경기로 차범근 전 감독의 기록을 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차범근 감독님도 흐뭇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일단은 말씀드린 두 골을 넣으면서 이제 이 레전드 차범근 전 감독의 기록을 좀 깼는데요. 참 일단 차범근 전 감독 약간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감독이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표현 참 항상 좀 어려운 분이라 그냥 감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차전설 뭐 이렇게 볼까요? 좋은데요, 차전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같은 차씨라서. 일단 뭐 차전설 이 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좀 당시에는 좀 한국에서 좀 불모지가 였던 유럽 무대에서 엄청난 득점 행진을 펼쳤다라는 게 가장 인상적인 것 같고요. 이 기록을 대단한 기록을 아직 전성기가 좀 지나지 않은 손흥민 선수가 좀 깼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세웠을 때보다 좀 10살 가까이 좀 어리다라고 해요. 그만큼 아직 좀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하다는 표현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 차범근 전설 분도 표현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졌죠. 차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차붐, 전설 차붐. 괜찮네요. 여러 채널을 통해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인터뷰도 했고요. 또 본인이 하시는 칼럼에도 좀 얘기를 했는데
가장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흥민이가 좀 최근 가장 힘든 일이 좀 있었는데 골이 나오니까 나도 좀 눈물이 났다. 정말 축하하고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예. 그동안 흥민이가 골을 넣을 때마다 내 이름이 나와줘서 좀 고마웠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참 겸손의 아이콘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퇴장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후배들에게 좀 손흥민이 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라며 정말 뭐 들을 수 있는 칭찬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거죠? 네.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 멘트를. 그래가지고 언제 깨지나 따뜻합니다. 그때 해야지. 네.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 네. 자, 손흥민 선수 유럽 통산 최다 골 기록도 경신했고요. 한국인. 그리고 뭐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트라우마는 당장 극복한 건 아닙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출발을 잘 했고요. 또 기도 세레머니로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라디오 I Love 풋볼을 듣고 계십니다. 차상엽 JTBC 해설위원, 인터풋볼의 정지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상위 6개 팀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우리 정지훈 기자님부터 할까요? 네, 공식 질문부터 간단하지가 않고요. 사실 이 질문도 정말 간단하지 않은 질문인데 죄송합니다. 네, 팬덤들에게 상당히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유 없이 설명을 그냥 할까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순위만 좀 책정을 해주시죠. 네, 어렵긴 한데 6위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위 아스널, 네. 그다음에 토트넘, 맨유, 논란이 될 수 있는 맨유, 그다음에 첼시, 맨시티, 우승은 리버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맨유를 4위에 올려놓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 사실 시즌 전에 제가 책을 좀 썼는데요. 예. 그때 예상 거의 3위로 이렇게 했었는데 뭐 지금 뭐 댓글에 추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이 뚝심을 좀 밀어보려고 하고요. 뚝심. 네, 겨울 이적 시장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맨유가 그래도 뭐 다른 팀들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팀들도 안 좋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누가 못 하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맨유가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후반기에 좀 하지 않을까? 네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맨유를 4위에 올려놓으셨는데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추갈못은 아니신 거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게 맞으면 이게 또 성지순례라고 하죠. 네. 이 방송이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차 위원님. 저도 비슷한데 네. 저는 6등부터 가면 레스터가 6등. 레스터. 네. 좀 강세죠. 첼시가 5등. 첼시. 맨유가 4등. 오. 3등이 아스날. 네. 2등이 리버풀, 1등이 맨시티. 네네. 저는 리버풀이 항상 이 리그에서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선수층이 좀 더 두꺼운 맨시티가 리그에서는 장기전으로 봤을 때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건 언젠가는 질 거거든요. 리버풀이. 근데 이 졌을 때 이 1패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맨유를 4등에 꼽으면서 여기가 성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같이 성지가 되든지 같이 망하든지 그렇습니다. 같이 두 분을 앞으로 오랫동안 보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든지. 그렇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리버풀이 언젠간 질 건데 한 번 지면 무너질 수도 있다. 네. 지금 뭐 무패잖아요. 그렇죠. 한번 두 분의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성 위원과 이상희 위원도 사실 리그 시작 전에 하셨는데 시즌 끝나고 과연 누가 근접할지 결과로 제가 네 분을 놀리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한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상엽 해설위원 정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아의 축구 상식 2분 토톡입니다. 이청용, 백승호, 정우영 선수 등 독일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분데스리가에서 뛴 최초의 한국인이며 축구계의 새 역사를 쓴 우리나라 선수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우리의 차붐, 차범근 전 감독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차범근 전 감독은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분데스리가에서 축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레버쿠젠에서 모두 UEFA컵 우승을 이끈 것을 포함해 분데스리가 10시즌 동안 무려 308경기에서 98골을 기록했는데요. 각종 컵대회 등까지 포함하면 372경기에서 121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121골이라는 위대한 기록은 7일 오전 손흥민 선수가 경신하기 전까지 무려 30년 동안 유지해온 한국 선수 유럽 무대 역대 최다골 기록입니다. 특히 차범근 전 감독이 더욱더 대단한 점은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한 10시즌 동안 옐로우 카드를 단 한 장만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듯 차범근 전 감독은 발군의 기량뿐만 아니라 페어플레이 정신까지 보여주면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유럽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드높인 차범근 전 감독은 분데스리가의 레전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근 독일 정부로부터 독일 연방 십자 공로 훈장을 받았는데요. 이 훈장은 독일의 유일한 일반 공로 훈장으로 독일 연방 공화국이 공익을 위해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한 최초의 한국인 선수인 차범근 전 감독.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개척했기에 지금의 손흥민, 이강인 등 유럽파들이 있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낯선 곳에서 대한민국을 알린 차범근 전 감독님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박샤의 축구 상식 2분 토톡이었습니다. 알러풋볼 3부 이소열 정욱진의 더블 볼란치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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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내셔널리그 그리고 K3리그 팀들의 돌풍으로 유난히 많은 관심을 끌었던 2019 시즌 FA컵이 이제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수원과 대전 코레일, 객관적으로 양 팀을 비교하면 사실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아닙니까? 그렇죠. 뭐 FA 컵 역사를 쭉 돌이켜봤을 때는 뭐 상대가 안 됩니다. 예. 네, 수원 같은 경우는 그 FA컵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대표적인 강팀 중에 한 팀으로 꼽히는 팀이죠. 네, FA컵 결승전 무대만 8번이나 경험을 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중에서 우승을 4번이나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승을 하면 최다 우승팀이 돼요. 예. 네, 그만큼 뭐 어마어마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대전 코렐 같은 경우는 그 내셔널리그의 중상위권. 뭐 이번 시즌은 조금 더 잘하긴 하지만 예. 평균적으로는 중상위권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팀이고 FA컵에서는 그 2005년도에 4강에 오른 게 최고 성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또 최고 성적을 또 올린 거죠. 네, 이렇게 보면 비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네, 근데 이번 시즌만 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 네, 대전 코레일은 계속 K리그 강팀들을 꾸준히 계속 꺾고 올라왔고요. 예. 반면에 수원 같은 경우는 그 아마추어 팀들, 그 준프로 팀들을 좀 어렵게 꺾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의 행보만 놓고 보면은 대전 코레일이 FA컵에서만큼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수원과 대전 코레일 이번에 FA컵에서 어떤 팀들을 이기고 올라왔습니까? 네, 똑같이 결승전에 올라온 두 팀이지만요. 이 마지막 무대까지 오르기 위한 경기 수는 서로 달랐습니다. 예. 대전 코레일은 5경기를 이겼고 수원 삼성은 4팀을 이기고 올라왔는데요. 이 FA컵 출전권 배정 방식에 따라서 대전 코레일은 3라운드부터 출전을 했습니다. 예. 전주대학교를 2대1로 꺾고 32강에 올랐는데요. 여기서부터가 놀랍습니다. 울산현대, 서울 이랜드, 강원FC 그리고 준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상주상무마저 꺾으면서 결승 행기차를 탔죠. 울산현대, 네, 강원FC, 뭐 상주상무. 강한 팀들이죠. 예, 강한 팀들인데 네. 일단은 32강부터 모두 프로팀만 만났군요. 그렇죠. 예, 대진운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엔 모두 다 이겨냈습니다. 네, 본선 토너먼트로 올라오면서 이 프로팀이 합류하기 때문에요. 대부분 프로팀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예. 하지만 이렇게 한 번도 프로가 아닌 팀을 만나지 않았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운이 조금 따르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32강에서 2대0으로 꺾었던 울산현대는 뭐 지금 끝까지 K리그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작년 강팀이죠. FA컵 준우승을 하기도 했죠. 예. 자, 한마디로 대전 코레일은 결승에 오를 자격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수원은 어떻습니까? 일단 수원은 32강에서 포항, 16강에서 광주 이렇게 프로팀을 만났고요. 예. 8강에선 내셔널리그에서 이번 시즌 3위를 기록한 전통의 강호 경주 한수원, 그리고 4강에선 대회 내내 화제를 많이 모았던 화성FC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K1, 2, 3 내셔널에서 각 한 팀씩 도장 깨기를 한 느낌이에요. 예. 자, 객관적인 전력은 뭐 K리그 클래식 소속의 수원이 앞서겠지만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결승전을 앞두고 부담이 컸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 K리그 팀들의 뭐 자존심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강팀이 흔히 느끼는 부담감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나 이번 시즌에는 그 수원이 팀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안 좋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결승전이 더 부담이 될 거예요. 예. 네. 이번 시즌 수원은 정말 뭐 분위기가 말이 아니죠. 네, 일단 임생 감독의 그 무색무취한 전술 운영 이런 부분도 있고 스쿼드가 얇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려는 그 프런트들의 열정이 좀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허. 이 팬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좀 잃은 상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원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FA컵이라도 우승을 해서 좀 분위기 반전을 꾀해야 돼. 예, 그럴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임생 감독의 축구 뭐 스타일 하면 닭공,
아, 그렇죠. 닥치고 공격. 네. 이런 스타일이 떠오르는데 잘 먹히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거의 뭐 안 먹혔다고 봐야죠. 시즌 초반에는 뭐 닭공 축구, 뭐 그걸 좀 넘어가지고 뭐 노빠꾸 축구라고도 했었거든요. 그런 축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정말 그 초공격 일변도의 경기 운영을 펼쳐 보였습니다. 근데 이 스타일이 뭐 통하지 않았죠. 뒷공간을 완전히 내주는 그런 부작용만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기들이 계속 매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임생 감독이 시즌 중반부터는 이 수비 숫자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는 좀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는데 이것조차도 잘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확실한 철학, 이 소신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팀 분위기를 좀 아우르고 추스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악력도 좀 부족했다.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인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팬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뭐 FA 결승까지 올라온 거 보면 체면치레는 했다.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그 FA컵 결승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결승에 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평을 받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어떻게 보면 K리그 소속팀들을 다 피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라운드 겨우겨우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원으로서는 어떻게든 우승이라도 해야 체면치레가 되는 상황이에요. 우승을 못하게 되면은 이 축구 평론가들 그리고 팬들의 질타를 피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면에 대전 코레일은 뭐 잃을 게 없잖아요. 네, 실제로 준프로 리그에서 뛰는 선수한테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프로팀을 상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냐, 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믿져야 본전이고 후회 없이만 그냥 뛰어보자. 한번 진짜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대요. 저도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대요. 물론 긴장은 되겠죠. 하지만 이 수원이 이세열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겨야만 하는 팀이 가지는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긴장을 한다면 대전 코레일은 반대로 평소보다 큰 무대, 뭐 갑자기 쏟아진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으로 인한 긴장감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긴장의 이유가 좀 다르군요. 그렇죠. 자, 대전 코레일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4강전에서 상주를 꺾고 올라왔을 때 정말 엄청난 명경기였잖아요. 네, 준결승부터 1, 2차전 홈앤어웨이로 펼쳐지는데요. 1차전은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둬서 2차전에서도 팀 단합이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그날 폭우가 정말 쏟아졌어요. 비 많이 그래서 왔죠. 땅볼로 차면 공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펼쳐졌는데 선수들이 혈투 끝에 그 승부차기까지 가서 승리를 했거든요. 사실 대전 코레일 김승희 감독이 경기 중간에 마음을 내려놨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안 되겠다. 이런 후문이 있는데 선수들이 그라운드 안에서 느꼈던 분위기는 달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경기 참 기대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결승전 경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한밭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1차전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경기 내용 어땠습니까? 지난 6일에 오후 7시 대전 코레일 홈으로 펼쳐졌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많은 분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경기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흥미로운 장면이 많이 연출되지 않았던 무득점 경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원이 점유를 하면서 대전의 진영에서 공이 더 많이 머물러 있었지만요. 큰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고요. 대전 코레일도 역습 위주의 효율적인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날카롭지 못했습니다. 이 전반전 42분에 이관표 선수가 왼발로 때린 슛이 골대를 맞춘 게 아쉬웠어요. 결국 0대0으로 끝났죠. 자, 양팀 모두 뭐 1차전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은데 이설 평론가는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대전 코레일은 침착했지만 전개함이 부족했고 수원은 그저 급했다. 그러니까 뭐 0대0 무승부가 나올 수밖에 없던 경기였죠. 먼저 수원은 이 3백을 두고 그 양쪽의 윙백을 거의 뭐 측면 공격 지역까지 딱 올리는 비교적 공격적인 대응을 펼쳤고요. 대전 코레일은 이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력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4-2 포메이션을 딱 갖춰놓고 후방에서 좀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그런 전술을 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볼 점은 이 대전 코레일의 미드필더진의 운영 방식입니다. 대전이 기본적으로는 이 수비 라인을 조금 내리고 전방 압박도 조금 자제를 하는 좀 안전적인 경기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드필더진은 좀 적절히 전진 배치를 해가지고 공격진하고 미드필더진 사이를 좀 촘촘하게 구성을 했어요. 이거는 수원에게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수원이 빌드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겠다. 그래서 롱패스를 유도하면서
그 패스미스를 이제 유발을 시키고 역습기를 잡겠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전반전 내내 좀 잘 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좀 성공을 거뒀다. 그렇죠. 네. 자, 후반전 양상은 어땠습니까? 수원도 어느 정도 경기 운영이 답답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후반전에 변화를 시도를 했거든요. 일단 그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 염기훈 선수를 투입을 했고요. 후반 10분경에는 이 미드필더 안토니스 선수를 좀 투입을 해서 이 미드필더진에서 볼 순환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만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후반 24분에는 전방 공격수인 그 타가트 선수를 빼고 좀 전천후로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는 환희건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대전 코레일이 후반전에는 체력이 좀 떨어질 거다. 이런 부분들 의식을 해서 스피드, 기동성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하면서 이제 승부수를 걸었던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대전은 그 수원의 공격 전술이 좀 변화되는 거를 좀 의식을 해서 4-4-2 포메이션을 5-4-1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이 전체적으로 이제 중원에서 그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불을 놓기보다는 좀 더 후방에 선수를 갖춰놓고 버티는 축구를 하겠다. 이런 운영을 했는데 수원의 의도대로 후반전에는 그 수원이 주도권을 잡긴 했어요. 그런데 전문 공격수를 빼다 보니까 전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못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답답한 운영이 펼쳐졌고 이게 0대0 무승부로 이어졌던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1차전 경기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2차전 경기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0대0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 궁금한데요.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경기 외적으로요. 프로구단이 아닌 팀이 FA컵에서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K3리그와 내셔널리그, 뭐 대학팀까지 돌풍의 팀들이 매년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결승전 무대까지 올라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죠. 지난 2005년에 울산 현대미포조선이 준우승을 아쉽게 차지했던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대전 코레일이 우승을 한다면 최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약에 수원 삼성이 우승을 한다면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잖아요. 하지만 대전이 우승을 한다면 이 AFC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챔스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K리그 팀들이 주목을 하는 경기겠군요. 그렇죠. 그룹 A에서 막판 순위 싸움이 치열한데요. 3위 서울부터 6위 포항까지 승점 차가 5점입니다. 이 아침에 나갈 수 있는 3위권 진입을 놓고 4팀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대전 코레일이 우승을 한다면 그 진출권이 K리그 차상위 팀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4위 팀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강원, 포항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침에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 한 시즌의 엄청난 흥행을 결정하니까요. FA컵 결승전도 1차전 무승부가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예상을 할 수 없게 됐고 뭐 K리그 또한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 잔류 경쟁 계속해서 마지막 라운드가 끝나는 순간까지 어떤 것도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역대급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이 각자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갈지도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이임생 감독과 김승희 감독이 2차전에서는 어떤 전략을 내놓을까요? 일단 그 1차전 경기 내용을 좀 쭉 살펴보면 이 대전 코레일의 김승희 감독의 목표는 딱 익은 것 같아요. 최대한 좀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수원을 좀 초조하게 만들자. 그 틈에 이제 뭐 승부수를 걸 기회를 잡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승부차기까지 계속 끌고 가자. 이런 마인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에서도 그 1차전과 마찬가지로 이 4-4-2나 5-4-1 포메이션을 갖추면서 좀 더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1차전에서 이 미드필더 라인이 좀 전진 배치를 하면서 체력 소진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2차전에 조금 더 영향이 갈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1차전만큼 그렇게 미드필더진이 적극적인 경기를 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라인을 내려놓고 후방에서 버티는 그런 운영이 1차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걸어 잠궈서 수원을 초조하게 만들고 한 방을 노리겠다 뭐 이런 뜻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수원은 어떨까요? 수원은 그걸 알고 있어요. 영의 균형이 일찍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불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대전이 1차전에서 많은 체력 소모를 했고요. 그리고 대전의 공격진이 결정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은 가급적이면은 이른 시간에 골을 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초반에 승부수를 좀 보겠네요. 그렇죠. 공격 쪽에서 뭐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어떻게든 많이 써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골을 터뜨리는 운영을 할 거다. 결국 이 경기는
선제골이 수원 쪽에서 터지느냐 아니냐 여기에 딱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선제골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계속 버텨나간다 그러면 결국 대전 쪽으로 승부의 추가 좀 기울 것이고 그렇군요. 반대로 수원이 선제골을 넣는다면 그 순간에 사실상 좀 우승팀이 결정된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확인하면서 2차전 경기 또 양 팀이 어떻게 싸우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전 코레일 내셔널리그 소속으로 치르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다면서요? 네,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한국형 디비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올해 K리그 5, 6, 7이 출범됐고 많은 홍보도 되고 있죠. 그런데 3, 4부가 없습니다. 이 실업리그인 내셔널리그는 실질적인 3부 리그고 준프로 리그인 K3 리그도 사실 여기가 또 3부 리그거든요. 네. 이제 내셔널리그와 K3 팀들을 통합을 해서 K리그 3, K리그 4로 재편성을 합니다. 구단별로 참가 신청을 받아둔 상태고요.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길게 본다면 풀뿌리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기적인 시스템도 갖추고 또 3부, 4부까지 승강제가 이어지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K리그2에서 이랜드랑 대전이 최하위인데 별로 동기부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면은 3로 떨어진다? 엄청나게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거잖아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아마 초반에는 정착하는데 잡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잘 정착되길 바라보고요. 네. 자, 이번 FA컵을 보면서 결승에 진출한 대전 코레일뿐만이 아니고 K리그 소속의 화성FC 역대 최고 성적을 냈는데요. 이런 흐름이 일시적인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소열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내년 시즌 그리고 그다음 시즌 계속 제2의 화성FC, 제2의 대전 코레일 같은 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K리그의 경기 수 자체가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경쟁 자체도 상당히 치열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K리그 팀들이 이 FA컵에 그 힘을 쏟을 여력이 이전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K리그의 이제 스플릿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의 파이널 시스템이죠. 이게 이거하고 승강 시스템이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완전히 안전하게 이제 자리를 잡은 건 2014년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K리그 클래식 팀은 한 시즌에 38경기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30경기, 20여 경기 이렇게 치르다가 한 7경기, 8경기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재밌는 거는 그 이 시점부터 이 준프로 팀들 그리고 아마추어 팀들이 FA컵 8강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내셔널리그라든가 뭐 아마추어 팀 중에서 가끔씩 정말 가끔씩 한 팀 정도가 8강에 오르는 정도였다면 2014년도부터는 두 팀, 많게는 뭐 세 팀 가까이도 8강에 진출하는 팀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번 시즌에 많이 두드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은 일시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FA컵에서 상대적인 약팀이 선전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꾸준히 좀 지속이 되고 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대회 누가 우승할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아무튼 올해 K리그 정말 재밌잖아요. 매 경기가 아주 긴장되고 흥분이 되는데 마지막 결승전 두 팀의 멋진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소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였고요. 저는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